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첫 번째 동영 모의고사를 봤는데, 답안지를 29분이 내셨어요. 시험 보신 분 중에 한 6분 정도가 안 내셨어요. 6분, 7번. 그래서 보신 분들 평균은 지금 밖에서 보니까 70점 정도 평균이 나왔어요. 최고 점수 받으신 분이 2개 틀렸나? 하나 틀렸나? 모르겠는데. 어느 분이세요? 아, 모르는가요? 아, 답을 아직 모르신가요? 자, 정답을 먼저 불러드립니다. 자, 1번에 1번이고요. 2번에 5번입니다. 3번에 4번이고요. 4번에 1번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4번이고요. 6번에 1번입니다. 7번에 2번이고요. 8번에 1번입니다. 9번에 4번이고요. 그 다음에 10번에 5번입니다. 11번에 1번이고요. 12번에 2번입니다. 13번에 2번이고요. 14번에 5번입니다. 그 다음에 15번에 1번이고요. 16번에 2번입니다. 17번에 5번이고요. 18번에 4번입니다. 19번에 5번이고요. 20번에 2번입니다. 그 다음에 21번에 3번이고요. 22번에 2번이고요. 23번에 3번이고요. 24번에 3번이고요. 25번에 4번이고요. 26번에 4번입니다. 27번에 4번이고요. 28번도 4번입니다. 29번에 2번이고요. 30번은 4번입니다. 31번에 4번이고요. 32번에 5번입니다. 33번도 5번이고요. 34번에 4번입니다. 그 다음에 35번에 2번이고요. 36번에 3번입니다. 37번은 5번이고요. 38번에 1번입니다. 39번에 1번이고요. 40번에 4번입니다. 자, 점수를 매겨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국회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어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개정된 내용의 핵심은 이게 3가지입니다. 이 갱신 요구했을 때 들어주는 기간이 과거에 5년이었죠. 근데 갱신 요구해서 보장받는 기간이 이제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요. 올해 시험에 이게 반영이 되는 겁니다. 갱신 요구 원래 5년까지 할 수 있는데 이제 10년으로. 두 번째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면 신규 임차인을 데려왔을 때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데려온 기간이 임대차 기간이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 3개월 전부터 그 사이에 신규 임차인을 데려왔을 때 임대인은 그 신규 임차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해주게 돼 있다. 특별히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한. 그래서 3개월 전부터 임대차 끝나는 그 시점까지 그 사이에 꼭 데려와야 된다. 근데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릴 때 어떻게 요 사이에 꼭 맞춰서 새 임차인을 구해오냐.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이렇게 바꿨어요. 좀 여유 시간을 좀 더 주는 겁니다. 6개월 전부터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그 시점, 그 사이에 뭐예요? 신규 임차인을 데려와라. 그러면 임대인은 체결해줘라. 임대차 계약을. 그렇게 바뀐 거. 요게 바뀐 거죠 또. 그러니까 3개월에서 6개월로 길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권리금 보장과 관련해서요. 권리금 보장과 관련해서 권리금 보장이 안 되는 규정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국유재산, 공유재산일 때 권리금 보장을 못 받는다. 그런 상가는, 점포는. 그 다음에 대규모 점포, 그 다음에 준대규모 점포 이렇게 되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권리금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법이 돼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서 대규모 점포하고 준대규모 점포를 뺐어요. 재래시장을 빼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권리금 보장이 안 되는 경우는 지금 국유재산, 공유재산 이런 것들은 권리금 보장이 여전히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대규모 점포라든지 준대규모 점포는 권리금 보장을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개정이 돼서 없어지게 됐다. 그러니까 권리금 보장을 못 받는 경우는 지금 언제예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이렇게. 이건 아니고 이제 바뀐 겁니다. 바뀐 거. 네. 자, 요 세 가지가 핵심적으로 바뀐 내용이 되니까 요 세 가지를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이제는 1번 보시겠습니다. 분사무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 것은 누구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니까 1번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데 시군구별로 한계를 넘을 수는 없다. 맞죠?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포함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를 출제합니다. 출제할 곳이 여러분은 막 중개사 법령에서 별거 다 출제한 것 같지만 제 눈에는 출제하는 곳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공부하기 쉬운 과목이 없어요. 출제하는 곳이 다 노출이 돼 있으니까. 2번 지문 같은 경우는 틀게 낸다 그러면 이 시군구를 시도로 바꿀 거예요. 2번 지문에서 시도별로 한계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린 거라고요. 시군구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은 업무 정지 중인 다른 개업공인회사의 중개사무소의 일부를 그의 승낙서를 얻어가지고 분사무소 설치하는 것은 인정이 안 돼요.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무실에다가 법인이 분사무소 설치해서 공동사용한다? 허용이 안 되는 거죠.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분사무소 설치하고 됐을 때는 구비서류가 뭐죠? 지금 우리가 40문제를 풀지만 사실은 거의 100문제 가까운 문제를 푸는 거예요. 우리 일주 동안. 다음 주에 보면 제가 이 내용을 다시 설명드리고 있을 겁니다. 지금 오늘 설명한 내용을. 왜냐? 출제할 내용이 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1번 분사무소에 대해서 매년 한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를 어떻게 벗어납니까? 그러면 이제 틀리는 곳이 달라질 뿐인 거죠. 옷만 바꿔 입고 나오는 거예요. 같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구비서류가 뭐예요? 그렇죠. 실, 사, 보, 에서 끝나면 안 되고 실체까지.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구비서류에 책임자의 자격증 사본 들어갑니까? 책임자의 자격증 사본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구비서류냐고요? 안 들어가잖아요. 이거 물어보는 거고.
책임자의 자격증 사본을 제출한다고 하면 틀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 구비서류가 시험에서 빠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내든 간에. 그렇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내는 것은 책임자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을 내는 거예요. 책임자 거. 뭐 책임자가 아닌 소속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은 제출 서류입니까? 아니다. 이거 내는 거지. 근데 아직까지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 이게. 그 다음에 보증서류가 들어가는 게 독특하죠? 일반적으로 등록 신청할 때는 보증서류가 구비서류입니까? 아니잖아요. 등록한 뒤에 업무 개시 전까지만 보증 설정하면 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등록 신청할 때는 보증서류가 구비서류가 아니에요. 근데 분사무소는요. 분사무 설치 신고할 때는요. 구비서류죠?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세 가지 갖고 출제하는 거예요. 누가 출제했든 간에. 다음 주에 또 나온다. 진짜인지 아닌지 다음 주에 나와보셔요. 5번. 다른 법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도 특수법인이잖아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죠. 단골로 나오는 거예요, 5번도. 다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 아니어도 괜찮다. 그러니까 기출문제에서 그렇게 많이 냈잖아요. 특수법인도 분사무소 낼 수는 있는데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많이 출제했다는 거 아니에요. 반대말 쓴 거잖아요. 여기 5번은 여기서 맞죠? 자격증 없어도 괜찮아요. 자, 2번요. OX 하십시오 그랬고요. 용어의 정의인데 용어의 정의가 어렵죠. 기업관에 나와 있는 중개업이란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특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업이라고 한다. 맞습니까? 이건 중개업이 아니고 뭐예요? 중개죠, 중개. 중개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중개라고 하는 겁니다. 중개. 중개란 말과 중개업이란 말은 구별이 돼야 돼요. 중개 그러면 3조에 써져 있는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그걸 중개라고 하고 중개업이다 그러면 이때는 네 가지가 떠올라야 되죠. 업자가 들어갔네요. 중개업이 되려면 네 가지. 뭐가 있어야 되죠? 의뢰가 있고 또요. 보수를 막 챙겨가면서 또요. 중개해주는 것을 또요. 업으로 한다. 이게 영업이에요. 영업. 네 가지 요건을 몽땅 갖추었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중개업이죠. 이 두 개를 잘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니은번 소속 공인중개사람은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그럴싸하죠. 어디가 틀렸습니까?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보조원과 비교해보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이렇게 나왔는데 소속된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로서 이 말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어렵죠? 용어의 정의는 어렵습니다. 이게 그대로 아셔야 돼요. 그 말이 빠져서 틀렸다 이거예요. 기가 막히지만 틀린 거예요. 3번 디귿번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그렇습니까? 이것도 출제 영순이라고 보입니다. 공인중개사란 말과 그 다음에 앞에 개업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 거. 개업, 공인중개사란 말은 같은 말이 아니죠. 오픈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공인중개사가 누구냐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개업 공인중개사라 함은 역시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등록된 자 개공이랑 자격증 딴 자 공인중개사랑 같은 말이 아니죠. 용어의 정의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건 맞는지 보세요. 소속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그렇게 하면 소속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틀린 겁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방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뭐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활동을 하는 사람 그렇게 해야지 소공에 대한 용어의 정의로서 올바르죠. 근데 소공이라고 해놓고는 이렇게 하면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틀려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결코. 그 다음에 리얼범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개업공인회사에 소속되어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요게 중요하죠. 이런 거 해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 그러면 개업공인회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거의 맞는데 여기는 어디가 틀렸어요? 중개보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 말이 앞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빠져서 틀렸다는 거죠. 응? 이런 연습을 우리가 1년 동안 해온 거예요. 근데 11월 달이나 9월 달이나 이게 똑같이 놀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시기가 돼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2번이 많이 틀리셨어요, 사실은. 3번 가시겠습니다. 등록 결격사에 해당되는 설명 중 틀린 것은 많이 맞추셨고 1번에 보면 복권되지 않은 자,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가 파산자예요. 그 파산자는 결격자죠. 그 결격자인 사람이 임원으로 있다 그러면 그 법인은 등록이 안 되죠. 임원 중에 한 명이라도 결격자가 껴있으면 등록이 안 되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번 19살의 고등학생은요 결격자가 아닙니다. 19살부터는 성년자입니다. 결격자 아니에요. 3번요. 금거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집행이 끝났거나 또는 면제받은 날부터 3년 동안 결격자일 거니까 3년이 경과되지 아니었다. 그랬을 때는 결격자가 아니다. 결격자가 맞다. 그렇죠? 3년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격사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잘 몰라도 4번 가니까 그냥 4번이 바로 답이죠. 선고유예 받은 사람은요. 착할선자 기억하시고 100% 무조건 결격자가 아니고 집행유예 받은 사람은요. 집행유예는요. 선고는 있었던 거니까 집행유예 기간 동안은 뭐예요? 무조건 유예받은 기간 동안은 결격자죠. 두 개 구별하셔야 됩니다. 집행유예가 그렇게 시험에 잘 나와요. 선고유예 나왔을 때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죠. 무조건 아닙니다. 선고유예는 착할선자. 5번요. 유명한 판례죠. 이 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자입니다. 나는 거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용주로서 양벌 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 판례. 그러니까 밑에 있는 종업원이 사고 치는 바람에 개공이 양벌 규정에 걸려가지고 이제 벌금 받은 경우 그랬을 때 개업공인중개사는 결격자로 삼지 않고 더 나가서 이때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 취소 당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자, 다 아시는 내용이죠? 양벌 규정 얘기가 나오면 양자가 나왔죠? 그러면 그때는 무조건요. 결격자가 아니고 등록 취소 당하지도 않는다. 여기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건 3번 정도 출제된 겁니다. 3번에. 이번 최근에. 양벌 규정 나오면 뭐예요? 결격자 아니에요. 무조건. 근데 등록 취소 못합니다. 여기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아직 시험에 안 나온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가시겠습니다. 틀린 설명을 고르세요. 이렇게 했고요. 1번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수표와 보수에 대해서 이를 위임인에게 위임계약 전에 설명해야 된다. 그리고 어디에 기록해야 됩니까? 매수신청 대리인의 보수는 어디에 기록해요? 사건 카드. 그죠? 그래서 5년간 보존하죠? 중개보수는 어디에 기록해요? 확인설명서. 그래서 몇 년간 보존해요? 3년. 중개보수는 어디에 기록해요? 확인설명서. 그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서는 몇 년간 보존해요? 3년. 그쵸? 매수신청 대리인의 보수는 어디에 기록해요? 사건 카드. 그리고 몇 년간 보존해요? 5년. 1번 틀린 거죠? 2번 5개 부동산을 일괄 매각하는 경우는 권리분석 보수는 최고 얼마라고요? 50이 아니고 60이죠. 그죠? 여기서 일괄 매각이다 이렇게 나오면 도매로 파는 거예요. 소매로 파는 걸 개별 매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 개 부동산인데 이걸 갖다가 패키지로 매각하는 거다. 5개 부동산이다 그러면 이 5개 부동산이 별개 부동산인데 팔 때만큼은 이렇게 묶어서 판다고요. 묶어서 패키지로 이렇게. 그런데 그게 일괄 매각인데 그때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는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원래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는 50만 원이 원래 50만 원 범위 안에서 협의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상담 보수는 일괄 매각이다 그러면 3개까지가 50만 원이에요. 기본 요금 50.
그래서 추가 요금이 생기는데 4개째부터 추가 요금 5만 원씩. 한 부동산당 5만 원씩 추가되니까 추가 요금이 10만 원 더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상담 보수는 최고 얼마겠어요? 50이 아니고 10만 원 늘어서 60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일괄 매각이 아니라 개별 매각 됐을 때 5개 부동산을 예를 든 겁니다. 똑같이. 뭐 5개 부동산을 개별 매각한다 그러면 개별이란 말이 뭔지 아시잖아요. 따로따로 이렇게 뭐예요? 소매로 판다는 거예요. 소매로. 5개 부동산을 별개 부동산이니까 이거 소매로 판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이 5개를 갖다가 다 낙찰 받고 싶다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권리 분석에서 들어갈 텐데 그때 상담 보수는 얼마가 되느냐. 5개에 대해서 상담을 했어요. 그러면 이때 상담 보수는 벌써 하나가 50만 원이에요. 2개째는 이게 또 뭐예요? 또 50만 원 되는 게 아니고 추가 요금만 생기죠? 2개째부터 추가 요금이 5만 원씩 붙으니까 추가 요금이 20만 원이 붙어요. 그럼 상담 보수는 최고 얼마가 됩니까? 70이 된다. 50만 원이 아니고 70으로 늘었죠? 이렇게 되는 것은 무슨 매각이요? 개별 매각이죠.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오면 어렵습니다. 이거.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 물어보면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죠. 지금 2번 질문은 여기서 맞습니다. 3번은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는 원칙적으로 50만 원 범위 안에서 당사자 합의해서 결정한다. 맞죠? 원칙적으로 50입니다. 원칙. 왜 원칙적으로 이런 말을 썼을까요? 예외가 있잖아요. 지금. 이게 예외죠. 지금 칠판에 보고 있는 게 예외잖아요. 50 넘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4번 보수 지급 시기는 매수 신청 대리인의 보수 지급 시기요. 매수 신청한 사람과 매수 신청 대리인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적에는 매각대금 지급 기한 일로 한다.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예. 이게 틀리게 나올 때도 대비하셔야 됩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의 보수에 대해서는 지급 시기에 대한 약정이 없다 그러면 지급 시기에 대한 약정이 없을 때는 언제가 보수 지급 시기가 됩니까? 대금 지급 뭐요? 기한일 이렇게 되죠? 기한일 이렇게 꼭 기억하시고 이게 맞는 건데 아마 틀리게 낸다면 이렇게 매각 결정 기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틀리게 냈을 적에는 결정 기일로 한다 그러면 틀리고 아니면 매각 기일로 한다 그러면 그것도 틀립니다. 대금 뭐요? 지급 기한일로 한다. 자, 그래서 이거 틀리게 나올 때도 대비하시고 여기서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매수신청 대리와 관련된 통상 비용은 보수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별도로 충고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5번 지문도 잘 익혀두시고 요것 때문에 우리가 암기한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특실 30만 원 암기한 게 있었죠. 특별한 비용만 어디에 들어가요? 실비. 특별한 비용 쓴 거 그거 실비에 들어가고 그것도 많이 받으면 얼마요? 30이요. 그러니까 통상비용은 실비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통상비용 쓴 것은. 전철비용 이런 거. 전철값 이런 거. 안 들어가죠? 통상비용은 실비에 들어가지 않고 어떤 비용만? 특별한 비용만. 이 통상비용은 5번처럼 보수를 받으면 이미 보수 받았을 때 받은 걸로 친다 이거지. 네, 그래서 실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통상비용은. 네, 그래서 5번은 맞는 얘기. 5번 익혀두셔야 됩니다. 자, 5번 5개 광고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했고요. 여기 5번에서 틀린 게 4번이죠. 네, 그래서 4번만 보고 가겠습니다. 등록관청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5개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해야 될 건데 개공은 5개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해야 되죠. 이거 언제나 두 가지 구별하시고요. 5개 광고물이란 말은 이게 간판이란 말하고 같은 뜻. 그리고 표시 광고, 그죠? 광고지에 집어넣을 게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다르죠. 5개 광고물에 집어넣을 건 뭐예요? 법상 5개 광고물 간판에 집어넣으라고 하는 것은 성명이에요. 성명. 하나밖에 없죠. 근데 여기 광고지, 정확히 얘기하면 표시 광고죠. 광고지에 집어넣을 건 뭐죠? 4가지나 있죠. 성명, 이소연 이렇게. 성명도 광고지에 들어가야 되고 명칭도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소재지도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연자는요. 연락처. 그죠? 그래서 기출문제 어떻게 나왔었냐면 5개 광고물에 연락처를 표기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틀리죠? 5개 광고물에 표기할 건 뭐예요? 성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요? 간판 실명제다. 그렇죠? 그런데 간판 실명제인데 왼쪽 거 이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간판 실명제인데 여기서 5개 광고물은 모든 5개 광고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모든 5개의 광고물이 아니고 어떻게? 가로형, 세로형 간판, 돌출 간판, 뭐요? 또 옥상 간판, 4가지 간판만 이름 적으라고 하는 겁니다. 가로형, 세로형, 돌출, 옥상 간판, 그죠? 자, 4가지 간판만.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한 성명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의 5개 광고물이다 그랬을 때는 누구의 이름요? 법인일 때는 누구의 성명을 표기해야 되겠어요? 대표자. 분사무소의 5개 광고물이라면 누구의 성명을 표기해야 될까요? 책임자. 그죠? 특히 분사무소일 때 조심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분사무소의 5개 광고물에다가 대표자의 성명을 표기하는 게 아니죠? 누구의 성명을 표기하는 거예요? 책임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런 간판 실명제를 어기면 어떤 제재를 받을까요? 이거 위반하면? 백과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이런 간판 실명제를 어기고 있다. 성명을 표기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기했다. 그랬을 때는 철거명령 대상이기도 하지요. 위법한 간판이니까 철거명령을 받고도 자진 철거 안 하면 대신 떼내기도 하지요. 대집행이죠. 한 세트죠. 이거 전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과태료 물리고 철거명령 내리고 대집행하고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등록관청이 하는 거죠. 반면에 여기 보면 여기 표시광고죠. 광고 낼 때 요거 4가지가 들어가야 되죠. 만약에 광고제 연락처를 누락시켰습니다. 빼먹었어요. 광고할 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표시 광고할 때 이 기재할 것을 누락한 거니까 법 위반이죠. 이때 받는 제재가 뭐예요? 백과죠. 백과. 그리고 여기는 간판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철거명령이나 대집행이나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냥 백과하고 끝나죠. 아시겠죠? 2개 고별하셔. 그러니까 여기 지금 4번에서는 어디가 틀렸습니까? 5개 광고물의 성명을 표기하지 않으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업무정지가 아니고 백과 이렇게 됩니다. 자, 나머지 다 설명드렸습니다. 실판에서 지문들을 생각하고 6번 갑니다. 거래 신고 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이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네,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서를 작성 교부했다 그러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개공해야 되고 그때 개공이 신고할 때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게 아니죠. 신고관청. 아니면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거기가 신고관청이에요. 거기다 신고한다. 그러니까 1번이 틀린 거죠. 2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다가 어떻게 하죠?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서는 전부 다 개공일지라도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및 날인 그러면 틀려버립니다. 2번. 3번.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토, 건, 공, 지 4가지에 대해서 뭐 했을 때요? 매매요, 매매. 이 4가지를 매매했을 때 그때 거래 신고하는 거죠? 4가지 매매. 자, 외국인 특례에 따르면 외국인 특례에 따라서 취득 신고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외국인 특례에 따라서 신고해야 될 경우는 어떤 경우? 똑같습니다. 지금 저거 토건, 공지 4가지에 대해서 뭐 했을 때요? 매매 아니고 여기도 범위가 넓어요. 소유권 취득이라고요. 이렇게. 그랬을 때 외국인 특례에 따른 신고요. 여기서 소유권 취득은 어떤 게 있어요?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 계약 외의 원인도 있고 하나 더 있는데 국적 변경까지 다 신고하는 거. 소유권 취득일 때 다. 여기는 범위가 좁죠? 뭐만? 매매만. 그러니까 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언제나 생각하실 게 요것은 증여받았다. 교환계약을 체결했다. 이랬을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경매로 낙찰 받았다. 그랬을 때는 거래 신고무가 안 생기죠? 상속 받았을 때도 거래 신고무가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외국인 특례는 외국 사람이 상속 받거나 경매로 낙찰 받거나 교환이나 증여계약을 체결했을 때도 신고해야 되지요? 범위는 없죠. 하나 더. 토지거래 허가제도. 토지거래 허가는 언제 받도록 돼 있습니까? 토지거래 허가. 토지에 대해서. 그죠? 뭐 했을 때? 매매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여기는 소유권만 건드리는 게 아니고 소유권, 그 다음에 또 뭐까지?
지상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소유권이나 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에 대한 무슨 계약? 유상계약. 두 군데를 건드립니다. 지상권까지 나옵니다. 여기는. 그리고 유상계약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증여 같은 거 빠지죠. 여기는. 경매도 빠지겠죠. 지금. 이게 지금 제2편 아닙니까? 이제는 이게 한눈에 딱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2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험 문제가 5문제 나오는 곳. 어느 때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어느 때 외국인 특례가 적용되고 어느 때 토지 거래가를 받는지. 물론 여기 보면 이 토지라고 하는 것은 허가구역 내에 들어가야 되겠죠. 허가구역, 토지 허가구역. 또요. 땅덩어리가 좀 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기준 면적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초과해야 됩니다. 그런 땅이어야 되겠죠, 물론. 근데 그 땅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그때는 뭐요? 토지거래 허가를 사전에 받도록 되어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이제. 막 처음 들어보는 표정, 어우, 저거 어떻게 다 해? 이런 표정은 저한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이거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 가면 공급계약이 나오잖아요. 공급계약. 여기 공급계약 있죠? 여기서 얘기한 공급계약. 여기도 공급계약 나오잖아요. 이게. 공급계약. 그 공급계약은 한 7가지 법에 근거한 공급계약을 체결했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나 외국인 특례에 따른 취득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 7가지 법 암기했었죠? 뭐예요? 도시, 공공주택, 뭐예요? 특별법은 공공주택 분양산업이라고 그랬죠. 공공주택 분양산업은 신고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도시 공공주택 분양산업은 신고하시라. 자, 요 도시 요게 2가지 법을 얘기하죠. 뭐예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도정법요. 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 시험법에 들어가는데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요 공공은 뭐예요? 바로 뒤하고 연결되잖아요.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은 주는 뭐예요? 주택법. 택은 뭐예요? 택지개발 촉진법. 그 다음에 분양은 뭐예요? 건축물 분야에 관한 법률. 그죠? 예? 이 40문제 가지고 8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하루 특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하려고 그러는 건데. 자, 이거 뭐예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3번이 맞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게 나올지 몰라. 근데 나오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많이 익혀두시라고 그랬습니다. 출제가 유력하다고 그랬어요. 자, 5번. 최근에 이제 들어온 조문입니다. 당사자의 주소나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정정하는 경우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게 이제 정정사항이 맞는데 당사자 중 일방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가지고 정정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정 신청 뭐예요? 해야 된다요? 할 수 있다요? 네,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특징이 뭐예요? 일방이 서명 또는 날인해서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조문이에요. 익혀두셔야 됩니다. 자, 틀린 건 1번이고요. 7번 문제요. 빨리 가시겠습니다. 여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인데 여기서는 이 문제는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 누가 임대인이고 누가 임차인인가만 잘 보시면 돼. 그래서 바로 이제 박스로 가면 병은 그랬어요. 병이 임대인이에요,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병이 임차인이죠. 최초의 임차, 지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전체 임대차 기간이 지금 이제 5년이 아니고 몇 년을 받겠다고요? 10년, 그죠? 10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맞습니다. 이번에 바뀐 거니까. 5년이 아니고 몇 년이요? 10년. 어제 바뀌었어요, 어제. 자, 을과 병이 10년을 고쳐주시고 맞다고 하시면 돼요. 을과 병이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을 정한 경우 을이 임대인이에요, 임차인이에요? 임대인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안 되지. 임대인인 걸면 안 되지. 임차인을 해야 되니까 병이라고 바꿔야 되겠네. 두 번째 동그라미 을은 병으로 바꿔야 맞겠죠. 3번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 등기와 관련해서 지출한 비용은
요 누가 부담해? 임대인 아니면 임차인? 임대인이 부담하잖아. 그걸 임대인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쉬울 텐데 여기 병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병은 임대인이에요,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냥 바로 안 보이게 이렇게 숨겨놓은 거예요. 그뿐이에요.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고. 을로 바꿔야 되겠죠. 자, 네 번째, 임대차 계약 종료 3개월 전 병이 계약의 갱신 요구를 해봤을 때 을이 뭐예요? 임대인이요. 건물의 일부를 증축함을 이유로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다. 안 되지. 일부 증축 가지고는 거절 사유가 안 되는 거죠? 거절 사유가 많은데 이 관련된 거절 사유는 어떤 거예요? 많지만 여기 관련돼서는 철거 재건축이죠. 철거 재건축 정도 돼야지 거절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근데 철거 재건축은 전부에 대한 철거 재건축 또는 일부는 안 되고 대부분에 대한 철거 재건축 요 정도 됐을 때 거절 사유가 되죠. 근데 이때 철거 재건축 한다고 무조건 100% 다 거절 사유가 되는 것도 아니죠. 어떻게 해요? 이것 철거 재건축하는 원인이 있죠.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사전에 처음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3년 있다가 우리 저 철거하고 재건축 할 겁니다 라고 사전에 고지를 미리 했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이게 아니라면 그런 고지를 한 건 없지만 갑자기 안 되는 문제가 생기거나 막 그랬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 철거 재건축 하려면 라고 비우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그것도 아니지만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정당하게 철거 재건축에 들어갔을 때 대표적으로 도정법이나 이런 거에 근거해서 철거 재건축에 들어갔다. 그러면 거절 사유가 돼요. 그러니까 거절 사유가 되는 것은 요러면서 동시에 플러스 요렇게 해야 돼. 셋 중에 하나 걸리면 돼. 다 있을 필요는 없고. 그랬을 때 거절 사유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건 뭐예요? 지금 일부를 대부분도 아니고 일부를 뭐 한다고요? 철거 재건축도 아니고 증축할라요. 이런 거 갖고는 거절 사유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8번은 갑니다. 인장에 대한 얘기. 1번이 틀렸습니다. 법인은 개업공인회사는 어떤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까? 법인인 개업공인회사니까. 어떤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법인은 그러면 법인의 인장이죠. 대표자 인장 아니고 법인 그러면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는 거. 분사무소 그러면요. 등록할 수 있는 인장이 두 개죠. 분사무소 그럼 어떻게? 법인의 인장 또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분사무소는 두 개. 법인 그러면 한 개. 한 개가 뭐예요? 법인의 인장. 응? 1번 틀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4번 지금 보시면 소속 공인중개사도 공인중개사 법령상 사용할 인장을 등록해야 되는데 전자문서로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있다. 인장 등록 전자문서로 됩니다. 고용신고도 전자문서로 되죠? 대부분 다 전자문서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전자문서로 못하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뭐죠? 휴폐업신고하고 재개나 변경신고는 또 전자문서로 돼요. 근데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휴폐업신고. 휴업신고나 비업신고는 전자문서 안 되죠? 또 하나. 제출대행료. 제출대행. 다른 말로 대리신고예요. 제출대행은 전자문서로 할 수가 없다. 다른 건 다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못하는 거 두 가지. 하나는 휴업신고. 하나는 또 요 폐업신고. 휴폐업신고 요것은 전자문서로 못합니다. 또 제출대행도요. 전자문서를 못하죠. 그러니까 제출대행하는 사람 중에 소공이 있었잖아요. 소공이 제출대행 한다 그럴 때 소공은 전자문서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 못하는 거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나오면 끝에요.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9번 가시겠습니다. 옳은 것은 1번은 분사무소는 주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고 많이 맞추셨어요. 9번 빨리 갈게요. 2번 휴업 중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출입문에다가 휴업 중인 사실을 표시할 의무 없죠. 휴업한다고 막 써붙이고 그럴 의무 없잖아요. 3번 휴업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 소공이 되면 어디에 걸려요? 이중소속에 걸리죠. 그래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이중소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등록 취소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등록 취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6개월을 초과해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6개월을 초과할 수가 없다. 휴업은. 요게 맞고요. 5번 지문은요. 신고도 안 하고 등록한 이후에 3개월을 초과해서 업무 개시를 않고 있다. 그랬을 때는 업무 정지 사유가 아니고 뭐죠?
100만 원 이하의 임등치요? 3개월인데 3개월. 그러니까 임등치가 아니고 이것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됩니다. 자, 10번요. 10번 틀린 것은 이렇게 했고요. 10번에 1번은 개업 공인인증서는 전속 중개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된다고 돼 있죠.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됩니다. 그랬잖아요. 전속 중개계약서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개업 공인인증서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 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록관청은 6개월 이하의 범위 안에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거요. 전속 중개계약서를 안 쓰면 뭐요? 업무 정지 사유. 맞고요. 3번.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할 때는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또는 여기 중요하죠. 당해 중개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되겠다. 맞고요. 4번.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인증서가 정보망에 인대 중인 중개상물의 정보를 공개할 때는 임차인의 성명이나 주소 같은 인적사항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 맞는데 5번이 틀렸죠. 5번 보니까 어디에요?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는 중개보수 범위 내에서가 아니고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그죠? 소요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죠? 11번은 많이 맞추셨고요. 여기서 틀린 것은 1번이 틀렸죠. 대금 납부 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소유권 취득해요. 근데 언제 취득하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기 전일지라도 대금 납부 기한이 만료된 때가 틀렸죠. 뭐가 맞아요? 납부하는 즉시예요. 납부하는 즉시. 기한이 만료된 때가 아니고 납부하는 즉시. 납부하는 즉시. 그래서 1번 틀린 겁니다. 기출문제 지문 그대로요. 여기 나온 지문 중에 기출문제 지문이 최소한 아주 적게 나와도 80%. 기출문제 지문이 90% 이상일 거예요. 우리 계속 기출문제만 하고 있어요. 다 했던 거예요, 이거 사실은. 안 한 게 어디가 있어요. 자, 1번만 틀렸습니다. 나머지 다 맞는 거니까 보시고. 나머지 내용 중에서 특히 4번 보시면 11번에 4번이요. 경매로 허가구역 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거래 허가증은 필요 없지만 농취증은요. 필요하다 그랬죠? 맞습니까? 경매에 그러면 토지거래가 필요합니까? 아까 여기도 했네. 경매에 그러면 토지거래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아니 점수가 7점이나 나왔는데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전부 다. 어? 그래서 지금 시간이 계속 지체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눈치가 지금 모르는 눈치들이야. 어떻게 시험 문제를 어떻게 본 거예요 지금? 어? 경매에 그러면 토지거래가 받는 거 아니죠? 그러면 경매에 그러면 농취증은요? 필요하고 그죠? 지금 또 1시간에 20문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11문제 하고 있잖아요. 다 여러분 탓 때문이에요 이거.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요 안 해요? 했지.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요 안 해요? 경매 안 하잖아요. 매매만 한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가. 외국인 특례에 따른 취득 신고는 해요 안 해요? 해요. 했잖아요 이거죠. 경매 여기 들어가잖아. 계약 외 하잖아요. 이걸 막 해놓고 이걸 외울 게 아니고 이걸 쓸 수 있을 정도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좀 좁고 여기 좀 넓고 이건 소유권 취득이니까 토지 거래가는 지상권까지 막 건드리고 막 이렇게 이걸 알고 계셔야지. 이걸 막 암기하는 게 아니고. 근데 하여간 그 중에서 특히 경매로 낙찰 받을 때 토지 거래가 받을 필요 없다. 근데 농취증은 필요하다. 이게 중요하죠. 4번 질문. 자, 12번 가시겠습니다. 12번은 한국 사람이니까 등록 신청할 때 구비 서류에는 2번에 나와 있는 결격자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출 안 해도 되죠? 네, 그래서 2번이 많이 맞추신 문제는 제가 넘어가는데. 자, 그런데 4번은 여권용 사진 구비 서류 맞습니다요. 5번에 보면 실무局수료증 4번도 구비 서류 맞아요. 근데 가로 안에 보시면 전자적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포함이요, 제외요? 제외. 그러니까 실무局수료증도 전자문서로
전자적으로 연계가 돼서 확인이 되면 낼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제외죠? 시험 문제 출제하는 사람은 이걸 막 포함해서 반대말로 쓰기 되게 좋아한다니까. 포함 걸면 안 돼요. 포함이 아니고 뭐예요? 제외.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13번 가시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바르게 묶인 것은. 이것도 많이 맞추셨는데, 자, 기억본 보시면 가정묘지 한기 및 시설물의 총 면적은 합장하는 경우 몇 가지? 15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니은번 문중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되겠다. 허가가 아니고 신고. 알면서 신고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자, 자연장지 언제나 늘상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연장지는 종류가 4종류, 개인, 가족, 그 다음에 뭐야? 종중, 마지막이 법인 등 이렇게 되죠. 자, 이게 절차를 보면 여기만 사후신고입니다. 요게 지금 바뀐 거예요? 개정된 거예요? 여기만 사후신고. 여기는 뭐예요? 사전신고. 여기도 사전신고. 여기가 바뀐 거예요. 옛날엔 얘가 이 사후신고에서 얘가 사전신고로 바뀌었으니까 대비하셔야 돼요. 여기는 뭐예요? 사전인데 이것만 허가죠? 이것만 허가. 이것만 허가. 근데 여기는 지금 뭐예요? 저기 문중 자연정지 종중이나 문중이나 같은 거 여기가 허가라고 하면 틀리지. 신고죠? 그 다음에 조성하는 면적은 어떻게 돼? 조성하는 면적은 여기는 30제곱미터 미만. 그죠? 여기는 100제곱미터 미만. 이렇게. 여기는 뭐야? 2000. 그죠? 그렇게 대답을 잘 해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모르셔도 괜찮다고 그랬죠? 이렇게. 예? 신고냐가 이거 잘 봐주셔야 돼. 자, 그 다음에요. 디귿번 장사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된 뒤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가지고 분묘를 설치했습니다. 그랬을 때 분묘의 설치 기한은 제한된다. 승낙 얻었는데도 제한되나요? 제한되는 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장사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된 이후에 달라진 점 2가지 뭐예요? 법이 시행된 뒤에 달라진 점 2가지가 뭐예요? 하나는 무단으로 막 설치하고 막 그랬을 때 분묘기지권에 대한 시효취득은 인정 안 해주셔 이제? 시효취득 못하죠? 분묘기지권에 대한 시효취득 얘기합니다. 분묘기지권을 갖다 시효취득 못하죠 이제는? 법 시행된 뒤에는 또 달라진 게 뭐예요? 지금 나온 것처럼 설치기간을 뭐예요? 제한하죠? 설치기간을 30년 이렇게 제한하죠? 그거잖아요. 달라진 점. 자, 그 다음에 리을번 종중, 문중, 자연장지의 조성 면적은 어떻게? 요건 내놨네요. 2000제곱미터 이하죠? 맞는 거. 그래서 디귿번하고 리을번이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자, 14번 가시겠습니다. 옳은 것은 1번은요. 어디가 틀렸냐면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서 교부해야 된다. 맞아요. 근데 확인설명서를 개공이 교부 안 하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어떤 제재? 과태료가 아니고 업무정지. 과태료가 아니고 업무정지. 설명을 잘못했을 때가 500과죠. 근데 확인설명서를 갖다가 교부 안 했다. 확인설명서를 보존 안 했다. 확인설명서에 날인 안 했다. 그러면 업무정지고. 예? 예. 다음 주에 또 나와요. 그 다음에 2번은 틀린 게 확인설명사항에 조세가 들어가는 건 맞죠? 근데 그 조세는 어떤 조세를 설명하게 돼 있어요? 취득 관련 조세. 보유 나와서 틀렸죠? 재산세나 종부세는 설명할 조세가 아니잖아요. 3번요. 개혁공인에서는 확인 설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매수 또는 임차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해야 된다. 어디가 틀렸어요? 요구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거기만 틀렸습니까 지금? 어디가 틀렸어요? 또 매수 또는 임차 의뢰인에게 그러면 안 되고 매도 또는 임대 의뢰인 등에게 이렇게 두 군데가 틀린 거 아시겠죠? 4번 개혁공인회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을 할 때 등기사항 증명서,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 근거자료를 교부해야 되겠다. 확인 설명할 때는 막 그 등기부 같은 거 막 줘야 됩니까? 줘야 될 의무까지는 없어요. 제시하는 거지. 제시. 이 40문제 갖고도 여러분 이 내용을 잘 하신다면 합기하고도 남아버려요. 계속 반복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같은 내용을 다음 주에 지금 칠판에 쓴 내용 이거 안 나올 것 같아. 다음 주에 또 나와요. 다음 주에 100점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5번. 5번 중요한 출제 거래요. 당해 준경이라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보세요.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은 경우는 소공이 날인 안 했대. 그러면 소공은 날인할 의무는 있나요? 소공 있지. 당해 준경을 했을 땐 날인할 의무가 있잖아. 근데 날인 안 하면 소공은 어떤 제재를 받을까요? 자격정지지. 5번이 맞는 거? 그럼 5번 지분도 이제 다음에 낼 때 어떻게 내겠어요? 보나마나. 500과 다 내는 거예요. 500과. 그죠? 소공이 잘못 설명하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자격정지요. 개공이 잘못 설명하면 500과. 소공이 잘못 설명하면 자격정지. 소공이 잘못 설명하면 자격정지요. 500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거 틀리고 오면은 분명히 나올 건데 그게. 예? 틀리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소공이 잘못 설명하면 뭐라고요? 자격정지. 500과 그러면 안 된다고. 자격정지. 자, 쉬겠습니다.